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5주차 1강입니다. 자, 이제 뭐 우리 학기 마지막 강주가 마지막 주죠. 15주차. 자, 그래서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로마 신화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조금 그 오비디우스 얘기를 좀 진행을 했고, 이번 주차부터 오비디우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니아스로 이어지는 마무리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 뭐 했죠? 네, 이렇게 이제 그러시고, 네, 15주차. 지난주에 파이톤 얘기를 했군요. 파이톤 얘기.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아직 강의를 안 하고 미리 찍는 거라서 이제 파이톤 얘기까지 했고, 그 나머지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페시스, 그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얘기들 중에 또 일부를,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얘기입니다. 케팔로스는 원래 이제 뭐 그리스어로 머리라는 뜻인데, 아마 이제 머리니까 뭐 장남 이런 뜻도 되겠죠 아마. 아이올로스의 손자입니다. 아이올로스는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바람의 신. 그 손자까지 갔어요. 바람의, 우리 또 바람의 손자가 있는데, 그죠? 야구 선수. 여기 이제 아이올로스, 케팔로스가 여기서는 이제 바람의 손자입니다.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이 둘 다 이제 미남 미녀들인데, 서로 뭐 그 결혼 전에 각각 이성으로부터 열렬한 구애를 받았으나 이제 둘이 서로 좋아해서 결국 이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들의 버전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폴로도로스, 비블리오테카라고 해서 고대의 신화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죠. 아폴로도로스가. 오비디우스는 그보다 좀 나중에 사람이고, 아폴로도로스는 막 기원전 2세기인가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오비디우스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까지 걸쳐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아폴로도로스 버전에 따르면 선물 좋아하는 프로크리스가 바람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펴서 선물을 받고 이제 바람을 폈다가 남편을 들키는 바람에 가출을 했고, 가출을 해서 어디 갔냐면 크레테로 가서 그 미노스 왕을 만납니다. 여기 또 미노스가 우리 또 여러 차례 나왔던 그 왕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죠? 제우스와 에우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미노스 왕인데, 그 미노스 왕이 또 바람을 펴서 미노스 왕하고 눈이 맞아갖고 미노스 왕이 선물을 주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여자, 그러니까 프로크리스와 동침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오지.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미노스에겐 저주가 내려 있었어요. 워낙 바람을 피니까. 미노스의 부인이 누구냐면 파시파에, 그렇죠? 파시파에였는데 그 저기 황소랑 결합해서 미노타우로스를 낳았던 그 파시파에가 있는데, 그 파시파에가 남편에게 저주를 걸어서 여자랑 정사를 하면 뭐 몸에서 독거미가 나와서 또는 전갈 이런 게 나와서 그 여자를 죽이는, 조금 끔찍한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저주를 내렸는데, 프로크리스에게 마침 이제 그 관련된 약물이 있어서 미노스에게 약물을 먹여서 그 위험을 피하고 그 선물을 받아서 돌아온 거죠.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무엇이든 마치는 창과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인데, 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는 전에 우리가 헤라클레스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암피트리온. 그 암피트리온이 부인 집안의 원수를 갚아줘야 동침을 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테바이의 크레온에게
군사를 요청했으나 크레온이 거기에 여우가 나와서 농지를 훼손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여우를 잡아주면 병사를 빌려주겠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케팔로스를 찾아가서 무엇이든 놓치지 않는 사냥개를 빌려왔는데, 이 사냥개가 그 여우를 쫓아다니는데 그 여우는 또 절대 잡히지 않는 운명을 가진 여우고, 그래서 서로 뺑글뺑글 돌다가 제우스가 빨리 그 암피트로엔의 부인 과 결합을 해서 헤라클레스를 낳아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그 둘을 그냥 그 상태로 돌이 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뭐 병력을 빌려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근데 그 사이에 제우스가 가서 암피트로의 부인과 결합하여 헤라클레스 낳았다. 그 얘기 이제 기억이 나실까요? 예. 그때 등장했던 그 개입니다. 암피트로이 빌려간. 이 개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돌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오비디우스의 버전에 따르면, 메타모르피시스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이 새벽의 여신이 이 잘생긴 케팔로스에 반해서 에오스가 여신으로서 바람기가 아주 많은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새벽의 여신이 납치를 했는데 이 케팔로스는 한참 신혼 때였기 때문에 여신의 구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갖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덜컥 엉뚱한 의심이 생긴 거죠. 야, 나는 지켰는데 내 부인은 이런 위협들로부터 뭐 지켜낼 수 있을까 자신을, 뭐 이런 이상한 망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에오스의 도움을 빌려서 자기 모습을 바꿔서 자기 부인을 유혹했고, 아내가 유혹을 처음에 견디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이제 동침을 했겠죠. 남편이 이제 화를 내면서 본 모습을 드러냈을 거고, 그래서 아내가 가출을 해서 어디 있었냐면 아르테미스 여신 곁에 있었다, 그런 거죠. 순결의 여신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후회하고 싹싹 빌어서 돌아왔을 때 아마 이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선물이 아니었겠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부인이 또 이제 의심의 마음을 품었던 거죠. 이게 계속 이제 서로 의심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신화이죠. 그래서 사냥을 나갔는데 남편이 이제 뭐 뛰어다니라고 땀이 나니까 이제 어디 앉아갖고 뭐 와서 내 몸을 식혀다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아저씨도 혼자 소리 잘해요. 솔바람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게 바람 피는 소리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그 아내에게 얘기를 했고, 그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뒤를 밟다가 숨어 있었는데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남편이 창을 던졌는데, 이 창이 바로 이제 무엇이든 맞히는 창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창에 죽었다. 이 얘기가 이제 케팔로스 프로크리스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전해지는 방식은 이제 케팔로스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프로크네와 필로멜라. 이거 좀 끔찍한 얘기인데, 그 트라케의 테레우스가 아테네 전쟁을 도왔어요. 아테네 왕이었던 판디온이 딸 프로크네를 이제 고마움 감사의 선물로 줬고, 그래서 이제 트라케로 갔는데, 트라케가 이제 그리스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함경도쯤 되는 곳이니까 뭐 굉장히 같은 그리스 말을 쓴다고 하지만 굉장히 환경이 낯선 곳이죠. 그래서 이국 땅에서 이제 외롭다고 해서 자기 여동생 필로멜라를 이제 불러달라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테레우스가 데리러 갔는데, 데리러 오는 김에 그만 처제인 필로멜라를 강간하고 그걸 숨기겠다고 이제 혀를 자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근처 창고인가에 이제 가뒀는데, 그래 놓고는 집에 와서 여행 중에 죽었다라고 했고, 근데 1년쯤 후에 필로멜라가 거기 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이제 옷감에다가 무늬로 새겨서 말을 못한다. 이게 말을 못한다는 인어공주와 모티브 같죠? 무늬로 새겨서 왕비 프로크네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왕비 프로크네가 필로멜라 자기 여동생을 구했고, 이게 또 다른 버전, 그
누구죠? 메데이아와 관련된 얘기 같은 거죠. 자기와 테레우스 사이에서 난 아들 이티스를 요리를 해서 테레우스에게 먹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테레우스가 뭐 완전히 눈이 돌아갔고 이 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 둘은 이 자매는 제비와 밤꾀꼬리가 되고 테레우스는 후투티라는 새가 됐다라는 전설입니다. 이 얘기들은 오래된 전설이라서 그리스 고희극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고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작품에도 이들이 나옵니다. 새라는 작품이 있어요. 새들이 뭐 사람처럼 의인화돼 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들이 이제 새들이니까 등장을 하죠. 자, 이건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케팔로스를 납치해 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도 참 멋있던데,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신이고 그래서 남성이 케팔로스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전 470년에서 460년 사이 그 정도 시기 작품이에요. 옆에는 이제 리라를 들었죠. 여기 이제 남편의 창에 맞아 죽어가는 부인의 모습을 그린 거죠. 남편이 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창을 던졌다가 뒤늦게 부인이 창을 먹고 죽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헨리에타 레이가 그린 거고 약 1900년경 작품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코지판 투테라고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 그러니까 희극 오페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여자는 다 그래 뭐 이런 건데 거기도 보면 젊은 약혼자 둘이 친구인데 자기 자매를 사귀어요. 자매 사귀면서 자기들 연인들을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같이 듣고 있던 거기 뭐 철학자라고 나오던데 그 철학자가 여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지조가 굳지 않다. 뭐 유혹하면 다 넘어오게 돼 있다. 뭐 그래갖고 서로 내기를 걸어서 자기들이 변장해서 자기 약혼녀들을 유혹해서 끝끝내 유혹에 넘어가서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나중에는 뭐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는 뭐 그런 오페라가 있는데 아주 유쾌한 내용은 좀 그렇지만 코지판 투테 그것도 이제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케팔로스 얘기의 모티브가 되는 신화가 원형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들을 죽여서 음식을 먹이고 그 머리를 보여주는 이게 히랍 신화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깜짝 놀라고 있는 테레우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은 루벤스. 루벤스 말기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1636년에서 38년 사이. 이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한 걸 보니까 이게 동생이겠죠. 펠레벨레. 이거는 이제 화병에 그려진 작품인 건데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히랍 사람들 참. 그래서 기원전 490년에서 480년. 메데이아랑 상당히 유사한 모티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메데이아가 원래 버전은 자기 자식들 죽이는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우리피데스가 죽이는 버전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뭐 이런 신화들이 참조가 됐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얘기. 리카온, 필레몬과 바우키스, 에릭시톤 사람들 좀 모아놨습니다. 리카온은 저기 리코스라는 말인데 그리스어의 리코스가 늑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카온이 리코스를 좀 변형해서 된 이름인 것 같은데 리카온이 이제 누군가를 살해하고 제우스가 그것이 불쌍해서 이제 정화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랑 왕래가 있었겠죠. 근데 역시 리카온이 제우스를 우습게 생각해서 제우스에게 인간 고기를 먹이고
제우스를 심지어 잠자리에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분노해서 늑대로 만들고 집에 벼락을 내리치고 그다음에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일에 데우칼리온과 휘르라가 이제 인류를 다시 낳는 계기가 되는데, 이 얘기도 전에 잠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그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이제 그 유럽이나 지중해 쪽에, 이게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도 있는 얘기고, 노아의 방주 여기 이제 그리스에도 있는 얘기니까 지중해 쪽에 대홍수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변형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필레몬과 바우키스. 이 얘기는 이제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부부인데, 인간 세계가 어떤 건지 살피러 왔던 제우스 일행, 제우스 헤르메스죠. 그래서 이 집에 들렀는데, 집이 아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접을 해서 뭐 하나밖에 없는 오리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데오칼리온과 피루라 얘기랑 좀 겹치는데, 이게 뭐 원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제우스가 귀뜸을 해줘 살고, 둘은 이제 제우스의 신전의 신전지기로 살다가 말년에는 나무로 변했다라는 뭐 아름다운 얘기죠. 그 얘기가 있고, 에릭 식톤이라는 사람은 케레스, 이게 이제 데메테르 신의 로마식 이름이죠. 원래 케레스란 신이 있었고, 그 신이 데메테르랑 유사하다고 해서 데메테르의 이제 대치형이 된 건데, 아무튼 케레스의 숲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숲의 나무들은 케레스에게 봉헌된, 그러니까 왜 이제 신의 것이라고 된 거죠. 근데 그 나무들을 에릭 시톤이 그 동네 왕인데 거만하게 신들을 무시하면서 그 벌목을 해버린 거죠. 그 나무에 사는 요정이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벌목을 해서 결국 그 케레스 신의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는 허기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 팔다리를 뜯어먹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얘기가 에릭 시톤의 딸이 나옵니다. 에릭 시톤의 딸, 뭐 어떤 버전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외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식비를 대느라고 자신을 노예로 파는데 이 딸이 변신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팔려간 다음에 모습을 바꿔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딴 데가 또 팔려갔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한 거죠. 짐승으로까지도 이제 바꿔서 했지만 아버지의 그 식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팔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걸 못 기다려서 아버지 에릭 스톤은 자기 팔다리를 뜯어먹었다는 얘기. 이것도 또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제 버전이 좀 다른 것은, 오디세이아에는 외할아버지가 이제 아우토리코스인데 그 부인이 암피테아로 나와서 좀 다르다는 얘기고, 관련된 중요한 이본은 칼리마코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데메테르 찬가, 데메테르가 이 케레스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이본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이 멋있어서 골랐어요. 다른 그림들도 몇 개 있는데 보시면 그 부부가 갖는 어떤 소박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부부가 보이시죠?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확대해 보면 요 부부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림을 보면 그 컴컴한데 불이 하나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이 조명에 의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그 어둠을 잘 쓰는 그런 화가, 역설적으로. 누군지 알 것 같죠? 그림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것 같아요.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1658년, 네, 1658년의 작품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부부가 나중에 나무가 됐다는 얘기. 얼굴이 이렇게 남아있죠.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으면 좋겠어요.
독수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제우스 신전이라는 표시죠. 이거는 참 야누스 야누스 제넬리라고 읽겠죠? 1801년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톤이 좀 좋아요. 예. 요거는 정확히 그 신화에 관련된 그림은 아닌데 비슷한 방식의, 그러니까 나무에 그 림페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 나무꾼이 도끼로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말리는 장면이겠죠. 여기 이 나무에 사는 요정 림프의 이름이 하마두리아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에밀레 빈이라는 요리 화가인 것 같은데, 에밀레 빈의 1870년 작품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나무에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여인이 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원래 존 라프만이라는 그 뭐랄까요, 필름 아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라고 하면 타기됐죠. 존 라프만이라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단편 영화라고 하는 게 다큐라고 해, 단편 작품 2015년에 나온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자본주의 비판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게 에릭 시톤이에요. 이게 작품 이름이 에릭 시톤입니다. 이 필름 작품의 이름이 에릭 시톤이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찾았어요. 요 작품에 을 찍은 겁니다. 이 작품. 여기 보시면 저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 발이 있죠. 예. 여기 손이 있고, 이게 뭔가 싶은데 재밌죠.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 사티로스가 그 비극 작품에서 이제 사티로스 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극이 한 비극 작가의 4개의 작품을 하루에 올리는데, 3개는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가진 3개의 비극 작품이, 시리즈 작품이 있고, 3편짜리 시리즈 작품이 하나 있고, 마지막에 사티로스 극이라고, 원래 이제 그리스의 비극이라는 게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축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게 사티로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에 사티로스 극이 하나 붙습니다. 짧은 단막이면서 희극이죠. 사티로스가 이제 좀 약간 우스꽝스럽고 뭐 술 좋아하고 여자 밝히고 뭐 이런 이제 존재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사티로스가 그 사티로스 극에 나오는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니까 이게 키가 요만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얼굴도 있을 테고, 거기 팔을 하나 내민 거죠. 근데 마치 자기를 잡아먹는 것 같은 뭐 그런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제 쓴 것 같습니다. 재밌죠. AD 1세기경 작품인데 1628년에 이제 복원된 거고, 밀라 루도비시라는, 그러니까 루도비수스겠죠. 루도비수스의 집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깜찍한 발상이죠. 귀여움과 귀함이 막 같이 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이건 아까 그 딸이 아버지의 식욕 때문에 팔려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장면이 멋있죠. 이거는 얀 스틴 1650년에서 1666년 사이인 작품. 얀 스틴, 네덜란드 사람인 것 같죠. 자, 여기 마지막 컷. 나머지 또 비정상적인 사랑들이랍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상 비정상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좋고 나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사랑의 형태와는 좀 다른 사랑의 형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수성을 가진 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배관시를 하는 게 아니고 분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히아킨토스, 이거 히아신스가 되는 메타모르페시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변신이기 때문에 오비디우스 신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다 변신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히아킨토스라는 어린 소년이 죽어서 히아신스라는 꽃이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아폴로온이 히아킨토스라는 어린 소년을 사귀었는데 이게 동성애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순수한 우정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히아키토스랑 그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가 아폴로는 이제 그 올림포스 경기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원반 던지기를 하는데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둘 사이를 질투해서 아폴론이 던진 거겠죠. 아폴론이 던진 원반을 바람을 불어서 되돌아가게 하고 그 원반에 히아킨토스의 머리가 맞아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고 슬퍼서 거기 그 자리에 이제 히아신스라는 꽃이 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폴로는 외래신이고 외래에서 온 신인데 히아킨토스는 토착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 설정이 다시 되는 그런 얘기가 이런 식으로 남았다. 이런 이제 설명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테 이피스. 여기 이제 집이 되게 가난해갖고 남편이 아들을 낳으면 기르고 딸을 낳으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유아 살인, 뭐 유아 방기 이런 거 애들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끔찍한 얘기들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남편 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시스 여신이 꿈에 나타나고 이 아를 키우라 뭐 그랬다는 거죠. 당연히 딸로 태어난 거지 이피스가. 그래서 이제 남편 모르게였겠죠. 그래서 아들처럼 키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아들 남자애로 크다 보니까 동네에 있던 처녀 이한테와 서로 사랑에 빠진 거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여자니까 어떡하나 뭐 그러고 있다가 혼인을 앞두고 이시스 여신이 나라고 그랬으니까 기르라고 그랬으니까 이시스 여신의 신전에서 빌어서 이피스가 남자로 바뀌어서 신전을 나서니까 남자가 돼서 둘이 결혼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성을 바꾼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피그말리온.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인데 메누스 축제일에 이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입니다. 근데 인간을 혐오하고 여성들을 혐오해갖고 자신의 작품 안에 빠져 있고 인간들은 방탕하고 여자들도 방탕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조각한 그 조각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베누스 여신의 축제일에 베누스 여신이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변신시켜서 뭐 둘이 결혼하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관련된 이제 그 영화도 있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쓴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인데 1913년 작품이죠. 그게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졌고요. 1956년에 초연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1964년에 큐커 감독이 오드리 헵번과 해리슨 둘의 주연으로 영화화됐고 그 얘기인데 뭐 조금 다 견얘기 같지만 마저 하면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이 뮤지컬 주인공은 줄리 앤드루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 나오는 여자 주인공. 근데 아주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긴 한데 노래도 잘하고. 근데 줄리 앤드루스가 그 당시 이제 뮤지컬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여주인공으로 픽업이 됐다가 그 제작사에서 인기 있는 배우를 쓰자. 그래서 이제 오드리 헵번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줄리 앤드루스가 안 된 것 같지만 오드리 헵번은 이 영화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못했고 반면에 줄리 앤드루스 나중에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뭐 메리 포핀스 같은 작품에서 대단한 히트를 쳤죠. 뭐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피그말리온. 비블리스, 이따 그림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비블리스는 쌍둥이 오빠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나라도 세우고 막 이러니까, 그 비블리스가 그 오빠가 도망가니까 오빠를 쫓아가다가 샘으로 변했다라는 뭐 슬픈 이야기. 스미루라인데 아버지를 사랑하다가 이제 뭐 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해서 아이를 뱄다. 그래서 누가 거기서 나왔다. 아도니스가 나왔다 그랬죠. 모략나무로 변하고 아도니스를 낳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아도니스는 큰 여신에 부속된 작은 남성이다라는 뜻. 이 근동지방의 그런 대표하는 신인데 아돈이란 말이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어서 그런 의미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아도니스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미루라도 얘기했던 거고. 자, 이게 이제 그 히아킨토스가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뭐 어린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이제 청소년급은 돼 보이는데 아폴론이 낭패한 모습이고 비웃듯이 여기서 누군가요? 사티로스인가? 이 모습을 보이고 여기 앵무새는 좀 구간조가 있네요. 큐피트가 여기서 습하고 있고 그죠? 이 작품은 지안 바티스타 티에폴로의 작품입니다. 여기는 뭐 다른 죽음을 그러니까 신화에 빗댄 것 같아요. 제목 자체는 라모르테 디 지아친토라고 돼 있어서 지아친토 다른 사람 작품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역사 시대의 사람을 히아킨토스의 죽음에 빗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이 아니라 뭐 상당히 19금인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버전이겠죠. 그러니까 서풍이 왜 질투했을까? 뭐 이런 얘기 생각해 보면 서풍과 히아키토스가 사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서풍이 남자예요. 여기 이제 히아키토스 둘이 이제 동성연애를 하는 장면입니다. 남자들끼리 어떻게 이런 포즈가 되느냐?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 성교가 아닌 겁니다. 허벅지를 사용한 성교인 거죠. 날개를 달고 있었죠, 에피로스가. 근데 그 뭐랄까요?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라서 19금에도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5세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동성 연애라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는 남성들 간의 동성연애는 되게 성향했는데 여성들 간의 동성연애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남성들 간의 동성연애는 좀 뭐랄까 그 찬양하는 측면도 좀 있었어요. 정신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게 남자 위주의 사회니까 그런 건데 근데 여성들의 동성 연애는 좀 금기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록에도 좀 늦게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동성끼리 사랑인데 이성인 줄 알고 사랑했는데 동성이라서 성을 바꿔서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튼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이피스와 이안테 얘기를 조각으로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로댕입니다. 로댕. 간략하게 선들을 살려서 두 여인의 사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죠. 1886년 작품입니다. 관련해서 이건 딱 직접 관련된 그림은 아니지만 그 동성연애로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 사포입니다. 사포. 여류 시인 사포인데 사포가 이제 자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 여성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자기 제자들과 사랑에 빠진 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굉장히
애타는 얼굴을 하고 있죠. 사포는 또 굉장히 좀 슬픈, 어느 쪽이 사포인지 모르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슬픔, 뭐 그런 게 보여지는 작품이라서 우리가 여성 간의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레옹 제롬이라는 작품이고요. 아닌데 이건 그 화가를 모르겠습니다. 화가를 제가 빼먹었군요. 하여튼 그림은 사포와 에린나예요. 미틀레네에 있는 정원에서 있는 사포와 에린나. 미틀레네가 이제 사포의 고향이죠. 1864년. 그 사포가 레스보스라는 섬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스보스에서 레즈비언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 뒤에 사슴도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장레옹 제롬이 그린 겁니다. 이게 이 그림도 굉장히 멋있어요. 조각상이었던 여인이 사람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사람이 됐어요. 아마 사랑의 큐피트는 있지만 베누스 여신이 위에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여기는 아직도 대리석 색깔이죠. 사람 굉장히 몸매도 아름답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인데, 근데 하여튼 저 조각상이 변한 여인은 저 조각가를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만들어줘서? 딱 그게 선뜻 그렇지 않죠. 예. 마음이 과연 우러나서 사랑을 했을까?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와 같은 관계일까요? 1890년경 작품입니다. 아까 그거고. 자, 그래서 그 피그말리온, 온작 피그말리온 영화는 마이 페어 레이디인데, 여기 이제 그 세계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 굉장히 아름답고 뭘까, 마음씨도 천사고 얼굴도 천사고 그런 분인데, 이 오드리 헵번이 1인 2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 역전이죠.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은 언어학 교수입니다. 영국의 언어학 교수인데 사람들의 말을 바꾸면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오드리 헵번이 그 뭐랄까 빈민층의 여성인데, 두리틀이라는 이름입니다. 두리틀, 빈민층의 여성인데 청소를 했나 뭐 청소부인가 그런데 우연히 발견이 돼요. 그 영국 언어학 교수에게. 그래서 이 두리틀에게 이제 언어 교육을, 상류층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 페어 레이디로 변신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해피엔딩이 바로 못 가고 이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갈등을 겪다가 다시 뭐 돌아오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영화 자체는 상당히 뭐 히트천 영화였던 것 같은데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가창력이 좋은 가수는 아니었어서 영화 배우지 그래서 크게 히트는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비블리스와 카노스, 카우노스죠. 카우노스. 오빠 이름은 카우노스, 비블리스. 그래서 오빠가 지금 밀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되게 야속하긴 하지만 근친상간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 연도가 1734년, 예, 1734년의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사임으로 변하고 있는 비블리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몸이 물로 바뀌고 있는 장면이죠. 윌리엄 아돌프 부제로, 윌리엄 아돌프 부제로라고 읽어야겠죠. 1884년 작품입니다. 오빠와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몸이 녹아나고 있는, 몸이 변해서 쇠미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1강, 15차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